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했을 때 3월달인가 해서 그때 막 이제 일조량 부족해갖고 나왔던 그 제피 콤파이닝 원인 이제 그런 것들, 꽃 콤파이닝 뭐 기형과 그거 말씀을 해드렸고, 반은 육묘 시작하는 거,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이제 본격적인 육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이 육묘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커리큘럼을 짤 때 육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네 번 중에 거의 2번 반 3번이 육묘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재배기 때는 그냥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온도 관리, 물론 이제 그게 더 중요하지만, 육묘기 때는 내가 뭘 해주고 막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 묘를 빨리 건강하게 좀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 시드름병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육묘를 사서 할 거야 라고 연무대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그랬었어요. 연무읍에서 딸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순창 쪽에서 다, 순창은 이제 육묘만 했거든요. 거기서 다 사왔었어요. 그 농협하고 연결돼갖고 육묘만 했단 말이에요. 영무읍에 논산시 영무읍에서 딸기 농사 지시는 분들은 순창 농협의 우수고객이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귀농하면서 육묘장에 점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이제 그 예전에 서양만을 하던 때와는 틀린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품종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다 보니까 육묘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11월 달에 그냥 바깥에다 내놨단 말이에요. 노지에다가 그냥 소형 터널을 만들어서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육묘장을 2중으로 짓고 막 3중으로도 만들고 가온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뭐 이제 천창 같은 거 제가 사진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천창 같은 거 입구 업구가 5도 차이 나니까. 특히 이제 요즘처럼 덥고 그럴 때는 천창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묘소진도 틀려지거든요. 충남 아래 지역에도 육묘 안 하는 분이 많아요? 저희는 85%인데 많이 하죠. 근데 순창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아예 그냥 묘장사만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요즘에는 재배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담양 같은 경우도 많이 하죠. 담양 그쪽 이제 전남 지역 담양을 대표적으로 해서 많이 하고, 저쪽 경남 같은 경우 진주 밀양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자가용도 하잖아요. 하죠. 자가용도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삽식육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시드름병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삽식육묘예요. 삽식육묘가 제가 12년, 2, 3년 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해서 25군데를 1,000만원씩 2억 5천만 원 세워서 25군데를 했거든요. 그때는 포트만 나눠주고, 그때 시기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하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그때 습습하니 이제 뿌리가 활착이 잘 되니까. 근데 지금은 6월 10일 결정으로 해서 끝내잖아요. 근데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 10일이 아니고 이제는 요 소리까지 생각을 하니까 5월 중순으로 가는 거예요. 5월 중순으로 가서 5월 예를 들어서 15일이나 20일 날 하면 그때는 활착이 더 좋죠. 아직까지는 고온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뿌리 활착률을 높이는 거는 고온을 조금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잘 아시잖아요. 저온이면,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습도가 확 올라가니까 하우스 안에 있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낮춰주면서 습도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뭐 측창도 조금 열면서 스프링클러 뿌려주고, 미스트기 뿌려주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활착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 되는 거죠. 거의 9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 이제 탑정모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이게 부족해서 이제 딸기 하시는 분들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제 이름이 보여서 다 가렸고, 요즘 이제 여기 이제 품종 이름 다 적혀 있어요. 거기는 숙향도 하거든요. 숙향 들어보셨나요? 네. 숙향을 이제 거의 이제 안 하시는데 몇 분 하시더라고요. 숙향도 하시고, 지금 뭐 기본적으로 설향, 뭐 금실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뭐 설향, 금실, 비타베리, 킹스베리, 죽향, 뭐 두리안, 고수 넣어갖고 쭉 이름까지 써갖고 그 옆에 당도까지 적어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농가분에 따라서 그 당도도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딱 봤을 때 보니까 비타베리가 당도가 제일 높아요. 금실하고 킹스베리는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표준값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타베리는 제가 먹어봐도 당도는 끝내주는 것 같아요. 금실하고.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물론 이제 비타베리나 금실 같은 경우는 수량이 많이 딸려요. 한 80% 정도 많이 나오면. 근데 그거를 이제 가격으로 아니면은 그거를 사실 그 용산의 노선 농협에서도 금실을 키우고 싶어서 저한테도 이제 금실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금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데 안 하죠. 왜냐면 거기서 가격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쳐주지 않아. 나의 노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농협 측에서는 자꾸 이제 그러니까 논산 같은 경우에는 광석 같은 경우에는 비타베리를 밀으려고 했었어요. 비타베리. 그리고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킹스베리 연합회 저번 달에 갔다 오셨던데 저번 달인가 거기는 그 킹스베리 연합회가 나오기 전에 노성에서 킹스베리를 쭉 키웠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무생교 회장님하고 좀 나오면서 킹스베리 나가고, 물론 이제 노성에서 킹스베리 하고 따로 금실을 키우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논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하려고 했어요. 저기 그 하이베리. 그러니까 쭉쭉쭉쭉 이게 미는 품종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설향과 킹스베리도 조금 하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향만한 품종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하튼 그렇게 조금 차별화를 시키려고 지역마다 농협별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농가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는 딱 이유가 하나죠.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지금 논산 딸기 시험장이 94년도에 생겼대요. 95년도에 육종을 시작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인가 그때 이제 설향이니 뭐 매향 그 시기에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죽향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이철규 박사님이 8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죽향 만드는 데. 죽향하고 담향하고 두 개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죽향은 육보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반촉성인 그 성격이 있어요. 죽향이. 그리고 담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뭐 장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담향은 쏙 들어간 거죠. 여하튼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것도 운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육종하는 사람들이 운이 진짜 어떻게 운치를 기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하튼 여기서 이 충남농업기술원의 그냥 조그마한 딸기 시험장에서 설향이라는 품종이 나오고 매향, 금향 그런 품종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기관은 진흥청이잖아요. 진흥청에서는 이제 긴장을 한 거죠. 그냥 조그마한 그 충남에서 운영하는 그 딸기 시험장에서 지금 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연구소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쭉 이끌어갈 수 있는 품종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품종들이 막 나왔어요. 그때 안 좋은 품종들도 막 나왔어. 그리고 2009년도 10년도에 막 그때 이 새로운 품종에 대한 요구도들이 막 굉장히 막 생겼었어요. 설향도 막 늘어나고 있었는데
서량 말고 다른 거 없을까? 뭐 산타, 대왕, 뭐 이런 품종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전남에서는 이철규 박사의 죽식이라는 거를 본인은 운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겠죠. 거기는 시설도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냥 센터에서 만든 거예요. 금상로 농업기술센터만 해요. 담양구 농업기술센터 크지도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딸기 하우스 몇 개, 뭐 토경, 수경재 막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이제 죽향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여하튼 뭐 이런 것들은 뭐 일개성, 사개성, 중의성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여러분들 뭐 그냥 일개성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설양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는 지금 금양 같은 건 없어졌고, 매양은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악기 힘에가 확 줄었어요. 장이가 줄었고, 레드폴이 이제 육보잖아요. 육보도 이제 거의 안 해요. 이게 저기 그 딸기 축제 때만 해도, 딸기 축제 때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딸기 축제를 하면은 4월 달에 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그 논산 딸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한 거죠. 서량 물러질 때니까. 가격도 제가 못 받을 때 딸기 축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는 이제 전 각지에서 와서 딸기를 먹어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 축제 때문에 인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딸기 축제를 하면서 서량 논산 딸기 별로 맛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때 쿠폰 같은 거 막 나눠주잖아요. 여기서 뭐 여기 인삼 축제 할 때도 쿠폰 같은 걸 나눠주는데, 서량은 7,000원, 육보는 만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 모르잖아요. 품종에 대해서. 근데 아는 사람들은 육보를 가져가네요. 육보는 굉장히 그때까지는 맛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차피 반촉성 재배니까 1월달 넘어서 수확이 가능하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서량 품종이 그냥 딱 먹어 들어간 거죠. 지금은 거의 80% 이상일 거예요. 서량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교육 말씀드리면서도 요것 때문에 이제 흰가루병 때문에 서량이 무적한 거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농가분들은 그냥 어차피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나라 발전을 위해서, 물론 이제 그런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내가 돈이 안 되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육보 같은 경우에는 반촉성 재배, 여기 이제 그 구역이 되시는 분들은 반촉성 재배를 아시잖아요. 반촉성 재배라는 거는 일단은 잠을 반 정도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면은 얘네들이 세력이, 초세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묘할 때 5도씨 미만에서 1000시간을 경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완전히 영양생장으로 바뀌어서 런너가 많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겨울잠을 잔다라는 거는 그 런너 발생을 시키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런너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5도씨 미만에서 1000시간이 경과되는 거하고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반 정도 재우는 거예요. 완전 재우는 게 아니고. 반 정도 재우는 게 뭐냐면은 5도씨 미만에서 한 250시간 정도 재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잠이 반 정도 깨고 하면서 세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주면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5도씨 미만 온도를 체크를 해서 이 문에다가 붙여놨었어요. 현관앞에다가 5도씨 미만 뭐 150시간 경과, 200시간 경과, 250시간 경과 이렇게 하면 이제 전화가 와요. 몇 시간 잤어? 그러면 아직 50시간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직 보온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250시간이 경과됐어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 보온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한 12월 중순 정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보온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보온에 들어가면은 세력이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게 반촉성 재배인데, 숙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숙향 같은 경우도 한 부적에서 한 3나무인가? 안 하세요. 근데 굉장히 맛있긴 해요. 근데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력 분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전 근데 요즘에는 수경재배고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여하튼 이 육보 같은 경우에는 반촉성 재배고 이렇게 휴면 시간은 경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반촉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촉성 아니면 촉성이에요. 초촉성은 장인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소량 구성 아니면 킹스베리 제가 좀 이따가 그런 그 조기 화합문화 말씀드릴 때 그 조기 화합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휴면을 이용하는 거 그거는 이제 반촉성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흰가루병의 육보도 약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그 서량이 있잖아요. 서량이 오락노락 만들었죠. 서량은 육보하고 장이하고 두 개를 합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육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장이라고 했어요. 육보하고 장이. 그러다가 논산 3호라고 하고 막 했죠. 그러다가 근데 장이도 흰가루병 굉장히 약하거든요. 육보도 약하고. 근데 희한하게 자식이 흰가루병 굉장히 강해요. 이게 희한해 하여튼. 그래서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죠. 장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초촉성이에요. 그러니까는 10월 중순 정도에 마트에 가서 딸기를 본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잔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서량이나 킹스베리 이런 품종 갖다가 초촉성으로 해서 그때 뽑아내는 농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묘를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육묘에 대해서 계속 들었고 육묘의 마지막 그 피날레가 화합문화잖아요. 화합문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화합문화 메커니즘만 잘 알면은 1하방, 2하방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화합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합문화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생물체인데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하려면은 1, 2하방 아니면 3하방도 붙여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이라는 게 요거는 아직까지도 경남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출 품종도 하고 좀 이따가 말씀드릴 매양 같은 경우에도 요런 그 장이하고도 관계가 돼요. 여하튼 장이는 결국에는 초촉성으로 했지만 그 서량 나오기 전에는 아마 여기 이제 딸기 오래 하신 분들은 장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장이가 제일 힘들었던 게 흰가루죠. 근데 킹스베리 같은 경우도 흰가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 장이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계속 흰가루가 나오는 거죠.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흰가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묘기 때부터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서량 같은 경우에는 요거 때문에 결국에는 흰가루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엄청 늘어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품종 등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산 3호로 확 퍼져버린 거죠. 네. 자, 요것도 휴면은 해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 초촉성이라는 거하고 촉성이라는 거하고 반촉성이라는 거하고는 요런 것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것 때문에. 휴면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장인은 요거보다 덜 자요. 그러니까 그냥 생략이 돼버리는 거죠. 굳이 육보처럼 250시간 경과 안 되더라도 그냥 초세 확보가 되는 거예요. 서량 같은 경우에도 100시간에서 150시간을 자야 되지만 그냥 그거는 생략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응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응용하냐면 그냥 잠을 재워버리는 거예요. 저온 저장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화합문화 시켰어야죠.
화합을 시킨 다음에 저온 저장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5도씨 미만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굉장히 잠을 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초세 확보를 확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근데 잘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온 저장고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요 소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저게 지금까지 듣던 얘기하고 좀 달라. 네네네. 휴면 시간이 네. 700시간 이상으로 그거는 저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런던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쟤네들 정말 그렇게 자야지 초세 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육보 같은 경우에는 그 250시간을 안 자면은 그냥 깔아져 있어요. 초세가 완전히 깔아져 있어요. 네. 여하튼 서량 같은 경우는 쭉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이 매양이라는 거 혹시 해보셨나요? 이 매양이라는 건 아직 이게 논산 딸기 연구소에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저쪽 경남 지역에서 지금 하고 계시네요. 이게 수출 품종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매양이라는 품종이 이 도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도찌. 예전에 이제 도찌, 삿찌 막 이랬거든요. 이게 일본 품종들이 되게 맛있으면서 경도가 되게 좋아요. 이 도찌 같은 경우에도 논산에서 하시는 분들 몇 명 계셨어요. 삿찌 녹가 막 이런 것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조그마하면서 단단하면서 맛있었어요. 근데 도찌 같은 경우에도 맛있는 품종인데 이 도찌하고 장이하고 같이 교배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휴면 시간 보세요. 이것도 그냥 생량이 된다라는 50시간 정도만 지나가면 그냥 얘는 초세 확보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5도씨 미만 경과하고 50시간 지났어 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품종도 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초촉성으로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매양 같은 경우도 초촉성으로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경남 지역에서는 자꾸 그 초촉성을 자꾸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전략적으로. 그래서 경남 농업기술원 그쪽하고는 이쪽 경남하고는 이 매양이나 장이 이쪽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초촉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초촉성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킹스베리로 초촉성이 나오는 게 10월 중순 정도예요. 10월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정도에 나온다고 하면은 장인은 그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딸랑 얘만 나온 거야. 근데 장인가 쭉 나오면서 시세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도 하더라고요. 농가분들이.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얘네들은 이 매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상관도 없는 그런 품종들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매양이라는 게 나중에 매양하고 뭐가 또 교잡이 돼서 또 뭐가 나와요. 근데 매양이라는 품종의 특성이 뭐냐면은 저온 경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온에서는 얘네들이 꽃가루가 많이 없어요. 기온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막 한 6도 정도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야간 기온을 떨어뜨려 버리면은 기온가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꽃가루 활력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양 품종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이 매양 품종은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농가인 쪽에서는 수량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근데 저희가 이 매양을 키워보려고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들였었어요. 근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여하튼 이 저온 신장성이 약하다. 흰가루병도 약하고. 그래서 저온식 기형가가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었어요. 비타베리처럼 이쁘게 생겼는데 여하튼 요 그 매양은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축향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굳이
이게 그 원래 처음 만들 때는 육보 대체용으로 나왔는데 굳이 그렇게 잠을 안 재워도 초새가 깔아지지 아니 잠을 안 재워도 초새가 깔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촉성으로 만들었는데 굳이 반촉성을 고집을 안 해도 그냥 촉성처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육보보다 휴면이 얕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촉성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반촉성으로 나왔는데.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흰가루병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담양 가서도 교육을 해드렸는데 죽창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을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죽창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갈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드신 거. 또 흰가루. 결국에는 흰가루예요, 흰가루. 흰가루만 잘 잡으면은 예전에 과산화수소 있잖아요. 요즘에 과산화수소 막 쓰시잖아요. 과산화 초산인가 뭐 해갖고 뭐 페로산이니 뭐 엔도산 막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과산화수소 계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서량 같은 거 할 때는 그 연구를 안 했었어요. 남영훈 박사님이 그냥 조금 했었어. 그 자료가 있어요. 과산화수소로 몇 배로 이렇게 연면식 했더니 흰가루가 떨어지더라. 근데 그 연구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었죠. 왜냐면 소량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요즘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그냥 막 킥스백이 한 4, 5년 전부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가루가 다시 대두가 되는 거죠. 그 흰가루를 잡기 위해서 육묘장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지 좋은 건지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우스 어떻게 시설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산화수소가 흰가루에 그렇게 괜찮긴 해. 결과가 우선 있어요. 방제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도 이제 그런 어떤 동아리처럼 지도사들 모임이 있어요. 전문지도 연구회라고. 제가 이제 유기농 연구회인데 거기 들어가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진흥청에다 제출을 하래요. 그래서 그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저 연구한 것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그거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 예전 자료.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여러분들 흰가루병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뭐죠? 클로렐라. 사실 클로렐라가 흰가루병 잡기 위해서 연구된 게 아니니까. 클로렐라는 서량을 좀 더 경도를 향상시켜보자라는 것 때문에 적용이 된 거예요. 클로렐라 자체가. 이 딸기에는. 그래서 이제 좀 조직을 좀 두껍게 만들면은 부착기를 좀 형성하는 곰팡이가 침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여하튼 죽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흰가루병에 약합니다. 결국에는 다 흰가루예요. 금실 보세요, 금실. 자, 금실 매양하고 서량하고 육종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매양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온에 약한 거예요. 얘네들이 저온에 약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태생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실 같은 경우는 매양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온에 약해요.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꽃가루 활력도 좋지도 않고 그냥 비실비실해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냥 비실비실한 애들이 이빨새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가 되는 거죠. 농가한테는 육묘기 때 옆작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이빨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이제 열매도 그래. 열매도 딸기 수확량도 떨어지는 거예요. 소량이 10개면 얘네들 8개밖에 안 나오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실이 이 매양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저온 경과를 조금 안 시키려고 조금 높게 잡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경남에서 만들었잖아요. 경남은 여기보다 따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뭐 중국처럼 큰 건 아니지만 경남이 따뜻하잖아요. 거기서 육종이 된 거죠. 그 지역 환경을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매양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온에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들시들하니까 얘네들이 화합을 잘 된대요.
화학이나 잘 된대. 제가 좀 이따가 1, 2 화학을 연속으로 슐레시키는 그거 하시는 제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건데 금실이에요, 금실. 어떻게 보면 금실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 금실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타바리처럼 당도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야가 그 임금 때 목재대 이런 거에 좀 둔감한 편이에요. 잘 풀린다든가. 이 금실 같은 경우는 억제제를 글쎄요 많이 안 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따 억제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네들 자체가 물론 옥자라면은 그걸 해야겠죠. 근데 이 억제제를 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화합은하잖아요. 화합은하라는 게 뭐가 관계가 되냐면은 이빨생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이빨생이랑 관계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질소잖아요. 그 질소질이 다 잎에 있으니까 이파리를 다 떼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세 장 남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안 나오잖아요. 저격을 안 해더라도 이빨생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물론 이제 억제제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킹스베리 같은 경우는 억제제를 많이 하시죠. 키가 그렇죠. 얘는 커요. 잎을 잘 안 나오는데 어느 날 보고 커버려 키가. 근데 결국에는 이 억제제를 친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그거 꼭 쓰지 마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거 데이터가 있어요. 연구소에서 그 억제제를 얼만큼 썼을 때 가장 좋은가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화학문화하고 관계되는 그런 데이터가 오늘은 뭐 여기다 안 넣어놨지만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화학문화 할 때 말씀드리고 여하튼 얘네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책에 넣어놨지만 이제 장어 발생량, 그러니까 런더 발생량도 적게 나오고 생장 속도도 느리니까 육묘 기간을 길게 가져가라. 자, 육묘 기간을 길게 가져가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찍 심으라는 거잖아요. 11월 그러니까 그 정식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정식을 해서 모주포에다가 정식을 해서 겨울잠이 다 끝나는 2월 중순경에 보온에 들어간다는 거죠. 남들 3월 달에 심지 말고 한 달 정도는 앞서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려면은 전용 육묘장이 있어야 되고 이중이 돼 있어야 되고 플러스 가온 시설까지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만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세입 발생 속도가 한 이틀 느리됐잖아요. 사람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 더 느린 것 같긴 한데. 어때요? 더 느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입자가 좋은 조건에서 만들어 놨겠지만, 경남, 입자가 거의 필요. 네, 경남 기술원에서 만들었지만, 자, 화학문화는 사이 빠르대요. 비실비실 하니까 잘 못 먹으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금실 하실 때 저격 자주 했나요? 서량 같은 경우에는 목표값이 잔여 저격이 한 4번 정도 되더라고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저격도 있는데. 자, 화학 발육 속도가 늦어요. 그냥 이게, 하여튼, 다 비실비실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온도도 서량보다 한 2, 3도 정도 늘리고, 물도, 예를 들어서 서량을 3시에 끊었다. 그럼 얘는 한 4시 정도 뜨는 거죠. 물을 한 번 더 준다라는 거예요. 세력을 키운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매양피가 들어가 있어서 꽃가루량이 적다. 그래서 기형과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요게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진짜 안 돼. 네. 1시간 늦게 한 번 더 주라 이런 것들이 보면 착색도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 자, 킹스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노성농협에서 그 공선장에서 찍어왔는데 이게 이제 이게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망왕, 망특, 특특, 일반 특격. 요거 구분하기도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이 55, 이게 이제 계란만 하다는 거죠. 이게 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대만 가서 하나에 10,000원씩 팔려요. 네. 10,000원씩. 여하튼 요것도 흰가루 약합니다. 결국엔 다 흰가루 약한 거예요. 이 결국에는 요거 앞김이라는 그 장이라는 품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 또 요거까지 나와. 선천과 있잖아요, 선천과. 그거는 얘네 품종 특성 같아요. 그거를 재배적인 방법으로 잘 극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선천과는 그냥 나온다는 거죠. 농가입장에서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선천과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하방 때는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질소를 많이 먹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커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까지 잘 안 읽나. 메커니즘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천과 이렇게 나오고. 결국에는 질소 12량과 관계가 되는, 결국에는 내가 그 질소 12량을 임의적으로 어떻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A통에 질소가 들어가 있고, 그걸 내가 조절해서, 물론 이제 이시로 조절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러면은 또 역효과가 있겠죠. 하이베리 들어보셨죠? 이 하이베리는 제가 재작년에 하이베리 농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산 계룡농협이라는 데서 키우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하이베리 해라. 소량도 받아주겠지만 하이베리 받아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이베리 농가를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듣던 얘기가 뭐냐면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해, 하이베리. 왜요? 아직도 안 나왔어. 11월달 됐는데 꽃대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하이베리만 한 게 아니고 소량과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량은 막 꽃대 나오고 있어. 근데 하이베리는 아직도 안 나와. 근데 여기에 완전히 써놨어. 10일 늦는다고. 품종 거기에다. 10일보다 더 늦어요. 하이베리는 근데 맛도 괜찮고 수량적으로도 소량이 떨어지진 않았거든. 괜찮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논산 계룡농협에서도 좀 키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더라고요. 결국에는 요 대왕이라는 품종, 이 하이베리도 마찬가지로 흰가루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 대왕이라는 품종이 흰가루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쏙 들어갔지만 이렇게 완전히 써놨잖아요. 이 품종 특성은 쭉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비타민은 진짜 좋은 품종인데 요것도 그 논산시 강성면에 있는 강성농협에서 비타베리를 한때는 100명까지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소량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품종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것도 대왕이라는 품종 때문에 품종으로 육성을 한 건데 흰가루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당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근데 얘네들도 금실처럼 잘 안 나와요. 이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실이나 비타베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정도도, 아니, 당도도 있지만 작업량이 괜찮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거? 요런 거, 이거 타입백 활용하셨었나요? 이게 그러니까 색깔이 잘 안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방한 필름이잖아요. 이게 빛이 반사돼서 여름에 뒷면까지 다 비춰주니까 잘 입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강성농협에서는 다 이거를 다 나눠줬었어요. 비타베리 하시는 분. 이 문제는 해결이 됐었던 거죠.
색깔이 펴지는 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꺾이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쭉쭉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제 양분이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잘라보니까는 뭐, 보니까 비타민 정도 굉장히 세요. 이거 6월달에 먹어봤는데도 이 씹는 맛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품종인데, 결국에는 요거를 농협에서도 조금 돈을 주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서량이 1,000원이다. 그럼 이제 1,000 준다고 해도 그 수량이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품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른 품종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고술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논산에서 하시다가 안 해. 너무 힘들대. 이거는 저기 뭐죠? 그 비타벨이나 금식하고 반대. 이거 돌아서면 작업이 생겨. 좀 전에 뭘 땄는데 돌아서면 또 달려있어요. 이게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계성 품종이죠. 중일성인가? 하여튼 저도 그거 헷갈리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1년 내내 달리는 거야. 1년 내내 딸기가 달리는 거야. 결국엔 이게 그 강원도에서 만든 그 고랭지 연구소에서 만든, 예전에 요 전에는 고화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고화라는 품종 만드신 분이 이제 고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고화는 너무 경도는 있는데 당도가 떨어지니까 DP용으로 썼었는데, 파리바게트나 이제 그런 것도 썼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는 하는데,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아직까지는 서량만한 품종이 없는데, 잠깐 이제 그 품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육묘 후반기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하업가 있죠. 그 인력을 어떻게 제대로 빼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쉬죠. 딸기라는 게 영양생장하고 생생장하고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재배기로 들어가면은 이 영양생장하고 생생장을 내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후경재배할 때는 사실 내가 해줄 게 없었어요. 왜냐면 밑거름 아니면 거의 이제 밑거름 집어넣고 내가 비료질을 따로 지금 후경재배처럼 하루에 몇 번씩 물을 3번 줄까 4번 줄까 아니면 뭐 아침 일찍 줄까 말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수경재배로 되면서 이 영양생장, 생식생장을 딸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영양생장, 생식생장은 결국엔 토마토나 파프리카 이런 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계속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딸기에는 요즘에 특히 수경재배가 막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재배기에는 이렇게 이게 이파리가 좀 크네? 그러면 좀 줄이자. 그럼 생식생장으로 좀 돌릴까? 딸기가 너무 큰데? 그러면 영양생장으로 좀 돌리자. 왜냐면 좀 그 이파리 좀 키워야겠구나 하면 영양생장으로 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념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개념이. 근데 여러분들 육묘기는 100% 영양생장이잖아요. 육묘기 때 꽃대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초창기 때도 예를 들어서 4월달에 꽃대 나오면 어때요? 반가워요? 아니죠. 무조건 꺾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묘기 때는 생식생장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영양생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런너가 들라오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무조건 요거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 보면은 근권 이씨는 낮게. 그러니까 생식생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예요. 생식생장은 기본적으로 수분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 내가 주는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얘네들이 생식생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식생장. 그러니까 저장 쪽으로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저장 쪽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 이거 난리 났네. 이거 나중에 내가 쓸만한 걸 좀 어느 정도 저장해 놔야겠네. 라고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서 자꾸 저장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장 쪽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조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딸기. 근데 이제, 좀 넉넉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력 확장으로 이렇게 이 영양생장 쪽으로 좀 이파리도 좀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육묘기 때는 요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식생장.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도 많이 줘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한참 줘야 돼요. 결국에는 런너버 발생, 이게 육묘기 때 런너버 발생량이 감소가 됐다라는 거는 그냥 돌이켜 생각하면서 육묘도 다 끝났지만 거의 끝났잖아요. 지금 뭐 런너버 발생을 다시 뭐 조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런 요인 때문에 런너버 발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휴면 타파가 안 됐다는 거죠. 5도씨 아까 계속 이제 휴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5도씨, 1000시간이 안 되면은 얘네들이 잠을 안 잔 거예요. 그러면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런너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저온 관리를 한 거죠. 육묘 초기에 4월달에 5월달까지 막 꽃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는 꽃대 쪽으로 영양분이 가요. 본능적으로 얘네들은 꽃대하고 런너가 나오면 꽃대 쪽으로 가요. 제가 좀 이따가 그 화학문화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종족번식이잖아요. 결국엔 종족번식이잖아요. 이 영양생장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 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번식이 영양생장이에요. 그리고 생식생장은 종자번식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개체수로 따지면은 종자번식이 많을 것 같아요. 영양번식이 많을 것 같아요. 개체수 넓히는 거예요. 종자번식이죠. 종자번식. 그 저기 딸기 열매 하나에 300개, 400개 정도 씨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 종자를 왜 만드냐면은 야 이거 겨울 오니까 야, 나 이제 다 살았나 봐. 어떡하지? 하고서 종족번식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양도 잘 못 받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서 느끼는 거죠. 이거 종족번식을 해야겠다. 그러면 영양번식을 안 한다는 거죠. 영양번식은 얘네들이 좋아질 때 영양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듬해 봄에 영양생장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육묘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육묘 초기에 그런데 요런 그러니까 이 꽃대가 나오면 꽃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꽃대가 하나 나오면은 꽃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3월달에 나오면 그 이듬해 얘네들 휴면타파 되기 전에 그거는 그냥 뭐 화합문화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막 4월달, 5월달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뭔가 내가 야간 기온을 되게 낮게 해줬구나, 화합문화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 지금은 화합문화를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 3월달에는 여러분들 재배보건 뭐건 그 온도가 화합문화가 잘 되게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 육묘 초기 때는. 그러니까 온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야간 기온이 뭐 13도, 14도 이상 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화합이 되게 잘 된다는. 보온 관리 안 하려고 보온해주고 가온해주고. 그리고 30도씨 이상이 돼버려도 런너 발생이 잘 안 돼요. 내가 하우스 온도가 굉장히 높다. 4월달에는 굉장히 높네? 라고 하면은 온도 관리, 그러니까 런너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4월달에도 POP를 새로 갈았어요. 예를 들어서 햇볕이 엄청 세. 그럼 런너 발생이 잘 안 돼요. 그 공간은 굉장히 높고 대지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차감해줘야죠. 근데 그런 시기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교과서로 나눠들었던 그런 시기들이 그냥 참고값일 뿐이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정에 맞게. 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가르쳐줄 수는 없어요. 6월 4일날 서양 사천주를 이거 보셨나 이 사진은? 사천주를 심었어요. 사천주면은 일반 포장보다는 많이 들어간 거예요. 3,000주에서 3,500주 정도 심기는 것 같아요. 90m짜리 해갖고 한 18cm? 뭐 이렇게 하면은 15cm, 18cm 하면 3,500주? 더 길면은 한 4,000주 정도 심기는데 요거는 굉장히 큰 거죠. 응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000주 정도 심겼을 때 그 모주에 대해서 모주 관수량에 대해서 한 1.2에서 1.4톤 정도가 그냥 기준점이라 생각하고 가감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마력짜리로 한 1분 정도 들어가면은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간다. 그럼 3분 정도에서 4분 정도 하면 300에서 400리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4번 줬다. 그러면 한 4, 40리터, 1.6리터 들어가는 거고, 뭐 3번 주면 1.2톤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거기서 가감을 하는 거죠. 그 기준점을 잡아놓고. 나를 더 줄 수도 있고. 왜냐면 배지 종류가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포트 종류도 틀리니까. 그거는 가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4,000주인데, 4,000주에 심었는데 5주 4분 이에 8시하고 3시간 준대요. 그러니까 8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량이 적죠. 물량이 적고,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차광망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여기는 어깨창까지 있는 거예요. 어깨창까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저거를 제가 저번 달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저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5도 차이가 나요. 안에가 재보니까. 5도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5도 차이가 나는데 이분은 여기를 가려버렸어요. 가려버리면 안 나가. 이게 고온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30도인데 여기 35.8도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재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35.8도예요. 어깨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창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차광도 있으면 좋지만 차광을 굳이 여기까지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폐식이 필요한 거예요. 개폐식. 개폐식이면 어느 정도 이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요 시설 하나하나가 그거 얼마 안 들거든요? 그거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여기 0.34가 이게 저기거든요. 이게 수분 함량. 23.5%. 그러니까 굉장히 배지가 말라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요거는 많이 보셨죠? 이파리가 막 이렇게 꼬여갖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고온 건조예요. 고온 건조. 그러니까 물을 제대로 주면은 나중에 회복이 돼요. 이게 무슨 무슨 영양제 피입으로 생각해서 분수를 더 주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고온 건조한 육묘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7월 15일 날 찍었어요. 외부 온도 32도인데 내 온도 37도예요. 저번 달에 나서 지금 저번 달 중순경에 이게 금실포장이거든요. 금실포장인데 이게 50cm 돼요. 50cm. 자, 요분도 여기 어깨창 있죠? 그죠? 여기를 가려버렸어요. 이 차광망으로. 당연히 이 빨간 칸 안으로 다 고온이 정체되는 거죠. 자, 여기 다 정체돼요.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얼마나 공간온도가 높겠어요. 그럼 당연히 50cm, 금실이 원래 크다고 하지만 50cm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분한테 차광망 거들어 버렸어요. 다행히 이분은 그래도 제 말씀을 신뢰를 하는지 잘 말씀을 좀 실천을 잘 하시거든요. 요거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여기서 5도 차이가 발생이 된다고. 원래 어깨창이 있고 천창이 있으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차광망은 필요가 없어요. 온도가 어느 정도 막 진짜 막 35도씩 막 이상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쉬겠지만 천창까지 있으면 거의 노지육묘랑 비슷해요. 노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3도? 여기서 되잖아요. 근데 천창까지 어깨, 천창 다 열어버리면은 고온 정체가 안 되잖아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모주베드에다가 냉수경을 돌려요. 모주베드에다가. 이게 재배포가 아니고. 5월달, 6월달에 교온기 때 여기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원하게 돌아가니까 18도 정도 유지가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얘네들이 관부에서 어차피 관부에서 뿌리가 나오고 관부에서 런너가 나오잖아요. 관부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관부가 딸기에서는 헤드예요. 헤드.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온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엔 온도는 잎에서 감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파리의 온도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온도를 느끼는 데는 생장점, 그 관부에 있는 생장점에서 느껴요.
근데 간부가 시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런너를 빨리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3월 20일 날 정식을 했는데 4분씩 5회 정도 넣었대요. 한 2,500주. 2,500주인데 4분씩 오면 2톤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기본보다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팁벌이 막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오전만 8번 없어요.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충실하게 1시간에 한 번씩 오전에만 줬어요. 오후에는 안 줬어요. 오후에 왜 안 줬어요? 여쭤봤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 들어갈까봐. 근데 원수통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그늘에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대표지지도 않아요. 결국은 얘네들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잖아요. 1시, 2시, 3시 얼마나 목말라요. 결국에는 그 수분 흡수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교육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 티폰이라는 건 칼슘 결핍이잖아요. 대부분. 칼슘이 거기까지 못 간다는 거잖아요. 막 밀어줘야 되는. 이건 뭐 재배포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전에만 주지 말고 오후에서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교육을 오셨더라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회복이 됐대요. 662 티폰 같은 것도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결국에는 저격 작업을 잘 안 하더라도 이 칼슘이라는 거는 욕심이 많아서 잘 안 줘요. 새끼들한테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욕심이 없는 것도 질소인산가리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막 줘요. 근데 칼슘 같은 경우는 잘 안 줘요. 그러니까 큰형이 자꾸 갖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저격을 해주면은 그나마 그런 그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능력이 때문에. 건조나 가시들. 자, 이거 혹시 이런 줄기마루병 보셨나요? 줄기마루병을 지금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예전에는 없었어요. 2013년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2013년도 이전에는 있었어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줄기마름병이라는 게 기준을 보세요. 이 기준. 바나나, 아몬드, 코코아, 올리브, 망고 이게 다 뭐예요? 열대작물이잖아요. 근데 코코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코코피도 생각나요. 토경 재배할 때는 이게 생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기준식물 코코넛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다 발생했냐면은 2015년, 16년? 이 정도 때 엄청 많이 생겼대. 그때 수경재배가 엄청 막 늘어나면서 상토 있잖아요. 상토 필요량이 막 생긴 거죠. 여기저기서 막 이제 원래는 이제 다 큰 애들 코코넛 나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상토가 여기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어린 나무에서도 막 한 거야. 근데 거기 이제 딸려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2013년도에 그 딸기 연구소에서 데이터 낸 거, 거기에 이제 남명환 박사님이 거기다가 명명을 했어요. 이거를 스페인에서 갖고 온 거라 스페인하고 똑같이 줄기마름병으로 명명한 그 데이터를 연구보고서. 근데 그때부터 줄기마름병이 공식적으로 생긴 거죠. 근데 줄기마름병은 여기 이제 여기다 못 넣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수분 스트레스가 많을 때 생긴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막 오후에 막 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막 그럴 때 얘네들이 요게 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얗게 생긴 게 물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보잖아요. 근데 여기 물관이 멀쩡한데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수분 스트레스. 병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줄기마름병 증상하고 너무 비슷해서 뽑아서 배양을 해보면은 다 시드름병이 줄기마름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줄기마름병이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진 않은데 결국엔 이제 시드름병하고 너무 유사해서 생기는 것들이. 자, 요거 뭘까요? 자, 요 4개의 사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없어요? 이게 저기 지금 환경은 되게 좋죠? 여기 측정창 있어요. 그죠? 근데 안에 뭐가 없어요? 배기팬 없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측창만 있고 유동팬, 배기팬을 설치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이런 것도 온도 관리가 돼요. 이렇게 측정창 있으니까 더우면 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유동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장마가 좀 지나갔는데 장마기 때 문 여러 마디 닫아놔요. 닫죠. 그 닫으면 거기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습도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동팬이나 배기팬이 온도 관리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습관리예요.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습관리예요.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 관리는 되겠죠. 뭐 5, 6월달, 7월달에 날씨 뜨거우면은 온도 관리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마가 와버리면 여기에 병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 이게 측창만 있고 유동팬, 배기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온도 관리는 덜 되겠죠. 자, 여기는 보세요. 측창이 높아요. 이 측창이 높다라는 거는 그래도 한 5월달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측창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은 한 6월달, 7월달 되면은 이거를 못 버텨요. 너무 뜨거워서. 여기는 지금 나중에 이제 7, 8월달 정도 되면은 온도 관리도 안 되고 지금 배기팬도 없잖아요. 유동팬. 습관이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된다. 요거 이제 수직팬까지 있어갖고 이거는 오버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기는 여기 어깨차까지 다 있죠. 온도 관리도 돼요. 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닫고 유동팬하고 배기팬 돌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삽식유명한 데거든요. 활착이 되게 잘 됐었어요. 활착이. 근데 막 이렇게 뿌려서 활착이 됐겠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한풍. 여기 똑같은 포장인데 뭐가 없어요? 유동팬 없죠? 배기팬도 없고. 습관이 어떻게 했어? 나중에 익게 생겼어. 이 포장이. 자, 이게 뭘까, 이게? 이거. 뱀물병? 이게 뭘까요? 뭐예요? 탄저병? 이게 뭘까요? 탄저요? 이게 탄저병이에요. 입탄저. 잎에 처음에는 이렇게 안 생겼겠죠. 이제 뱀문이병처럼 이렇게 생겼지. 뱀문이병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조그만한 먹물 같은 점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곰팡이가 만연하면, 탄저병이 만연하면은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퍼져요. 그럼 여기는 탄저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습해. 그럼 이런 데다 붙은 거. 이거는 그냥 현미경으로 대학 안 해봐도 요런 주황색 빛을 띠는 거예요. 탄저병들이. 얘네들 살짝 긁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탄저병이에요. 습하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유동팬 18개. 배기팬 2개. 자, 제가 여기를 재봤어요. 비 올 때 일부러 가서 재봤어요. 이게 올해 사진이에요. 장마가 엄청 장마가 심했잖아요. 자, 이분이 비가 오더라도 다 안 닫아요. 다 닫진 않아요. 바깥에서 재봤을 때 비가 오니까 한 92% 정도 나와요. 습도가. 안에서 재봤어요. 안에서 유동팬하고 배기팬을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습도는 낮아지지 않았어요. 한 86, 87? 근데 뭐가 중요하냐? 요게 중요해요. 요거. 이파리에 고여있던 물방울들이 유동팬을 통해서 다 날아가요. 그럼 여기가 이게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전체 하우스 이 공간의 습도 조절보다는 그 이파리에 묻어 있는 이 습 같은 걸 말려버린다. 요게 나중에 육묘기 때도 이게 필요하지만 요거는 재배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동편하고 배기편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가 돼 있으면은 활용을 해야죠. 제가 이 3월달에 첫 교육에 또 첫 교육 말씀드릴 때도 잿빛 곰팡이 그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낮에 3시에 갔는데도 습이 안 말라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하고 상관없이 계속 돌려줘야죠, 유동편을. 그거 안 돌리니까 막 거기 막 잿빛 엄청 오잖아요. 자, 이제 뭐 우리하고 이거는 많이 보셨죠? 자, 요령이라는 거는 60일에서 80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일 이상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합이나 처리를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60일 미만에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일 이상이 가야지 내가 저온 단일 아니면 질소를 끊어주더라도 얘네들이 그걸 인식하는 게 60일 이상 정도는 돼야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안 되면은 어떤 애는 되는데 어떤 애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일을 가져가고 80일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80일. 물론 여기서 100일이 더 좋을 수 있죠. 80일보다는 100일이 좋고 100일보다는 120일이 좋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용량이 있잖아요. 그 용량을 바꿔주면 120일보다 더 좋겠죠. 근데 그 용량은 80일짜리 용량인데 거기서 계속 키워봐요. 계속 뿌리는 썩어 나가고. 근데 거기서 얘네들이 어디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샘플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쭉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강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 내가 난 저기 넌너 다 타고 막 지금 난리 났어. 4월달에 해야 된다. 그리고 모주 절단은 지금 이거 저번 달에 말씀드렸죠. 모주 절단 자 지금 이제 그 모주 절단 하셨어요? 자매 분리 그러니까 모자 분리 안 하셨어요 아직? 모자 분리를 하셨죠? 아직 안 했어요. 왜 안 해? 근데 모자 분리는 기본적으로 8월 상승, 그러니까 정식 3, 4일 전에 왜 할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자 분리를 정식 3, 40일 전에 한다는 걸 뭐냐면은 화합을 때문에 하잖아요. 안 자르고 그냥 안 자르고 있으면은 엄마가 계속 영양분 주잖아요. 자매만 안 들어갈 뿐이지. 그러니까 원천 봉쇄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3, 40일 전에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모자 분리 자격이 언제 주어진다고 그랬죠? 모자 분리 자격. 그러니까 이제 60일에서 80일묘가 문양묘라고 했잖아요. 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80일묘는 언제 만들어져요? 이게 80일묘라는 거는 물 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9월 10일 날 정식을 한다면은 80일묘는 언제부터 물 줘야 돼요? 8월 10일, 7월 10일, 6월 20일 정도는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9월 10일 정도 돼야지 80일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6월 20일부터 물을 줬을 거예요, 거의. 6월 중순 넘어가 물 주세요. 본격적으로 물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유인을 하잖아요. 유인만 해놓지 공식적으로 물을 안 주잖아요. 근데 유인하기 그 전날 물을 먹인단 말이에요. 좀 먹여서 샘토를 좀 촉촉하게 만들어 놓죠. 유인하죠. 그렇게 하고서 한 4, 5일은 물을 줘요, 그냥. 그래서 직근 발생을 좀 조작을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일은 물을 주면은 직근이 좀 내려와서 얘네들 작업할 때는 안 흔들리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하튼
여하튼 그렇게 해서 여하튼 80일모를 만들었어요. 80일모를 만들기 위해서 6월 20일 날 물을 줬죠. 그러면은 6월 20일 날 물을 줬으면은 얘네들이 이 뿌리 반짝이 언제 돼요? 또아리 트는 거. 물 주기 시작한 후 25일 정도 지나면은 또아리 틀어요. 그럼 잘 안 뽑혀요. 그게 언제예요? 그럼 25일. 7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중순이 되면은 끝묘를 확인을 해봐요. 마지막에 이제 이게 뽑힌 애들을 걔네들이 잘 안 뽑히면은 다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럼 그때 잘라도 돼요. 근데 그걸 왜 못 잘라요?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자르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자묘가 뿌리 활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7월 중순 정도면 다 잘라도 되지만 그래도 8월 10일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물 관리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8월 상순경에 자르는 거는 화합을 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르는 거죠. 그리고 자묘 독립을 8월 하순에 자기네들끼리 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감동적인 얘기.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나중에 이렇게 된다. 다 빨리잖아. 첫째, 둘째가 다 빨린다. 그래서 자묘 독립도 8월 하순경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상황마다 다 틀리니까 요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하시면 돼요. 그 기준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7월 중순경이면은 뿌리 다 내리니까 끊어도 돼요. 하지만 언제 끊어야 되겠죠? 모주가 잘 안 좋을 때는 일찍 끊어버려야지. 근데 모주가 잘 괜찮아. 그러면은 물관리 편하게 8월 10일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상순경에 화합을 유도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관수 20에서 25일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 안 뽑혀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먹고 살아요. 독립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묘에다가 물을 하루에 막 한 10번 주라는 분도 계시고. 모주가 분리가 안 됐다. 그러면 엄마가 계속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월 20일부터 물을 주기 시작했을 때 한 3일에 한 번 정도 줘도 돼요. 자묘에다가. 한 10분 정도 먹이고. 그럼 뿌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8월 10일경에 자묘 분리가 됐죠. 그럼 그때는 이틀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네들끼리도 분리가 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거죠. 그게 기준점이고 결국에는 마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해야겠지만 거기가 너무 과습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관리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포트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물을 먹겠어요. 어떤 애는 먹는 애들이 있겠지만 어떤 애는 못 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도루관주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료도 그렇게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줬다. 그럼 한 번은 비료 주고 한 번은 비료 안 주고. 제가 좀 이따 화합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관부 크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부 크기는 내가 화합문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부 크기에 욕심을 내야죠. 근데 나는 재래식이야. 난 재래식으로밖에 화합문화 못 시켜 하면은 관부 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비료를 한 번이라도 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7월 11일 정도거든요. 7월 11일 정도에 그 자매포트에서 뽑아왔는데 만족스러워요? 상토도 많이 안 채웠어요. 상토도 많이 안 채우고 근데 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직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직근이나 세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직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상토를 막 견인을 해요. 막 끌어당겨요. 그래갖고 자기의 몸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양분을 저장하는 거예요. 양분을 저장했다가 언제 써먹어요? 겨울에 양분장분 빼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직근의 그 발생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직근이 많이 발생될수록 뿌리 발색도 잘 되고 영양분도 많이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근은 그런 역할을 하고 세근은 얇은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수분 있잖아요. 양수분 빨아먹는 거예요. 빨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근을 발생을 조장하려면은 물을 자주 줄 수밖에 없죠. 얘네들이 자꾸 직근을 막 이렇게 내리면서 상토를 막 이렇게 끌어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 있는 상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밑으로 주저앉죠. 그죠? 쑥쑥 들어가잖아요. 상토도 많이 없으니까 뿌리 발생도 많이 안 돼 있어요. 결국에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말라버리는 거죠. 나중에 재배포에 정식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와요. 깊게 심기잖아요. 그럼 다 죽는 거죠. 네. 자, 요거 보셨나요? 농가개발 자매포트? 3, 4년 전에 이게 농가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뭐 원내산부터 하고 추경을 해서도 한 30년가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분 남았어요. 두 분. 그분 중에 한 분 이제 잘하시니까 하시겠죠. 이게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멍이 작아요. 이게 티스푼이거든요. 이게 되게 조그만해요. 구멍이. 이 뒤집어보면 구멍이 여기 심기는 거고 밑에 이제 물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죠. 구멍이 작으니까 물을 간직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는 빨리 건조돼요. 빨리 건조되니까 자주 주겠죠. 자주 주면 어떻게 되세요? 직근이 많이 생겨요. 그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물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물 관리 때문에 농가분들이 다 포기한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은 물 관리 잘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스티로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냉 기능이 있어요. 이 스티로폴이라는 게 보온 기능도 있지만 열을 차단시키니까 거기에 이제 한 2도씨 정도가 낮대. 그러니까 나중에 화학분화 시키기도 되게 유리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얘네들 뽑아보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얘네들 확 벌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뿌리 관찰이 되게 잘 된대. 근데 이제 전용 핀이 필요해요. 일반 플라스틱 펜은 너무 크고 하니까 스프링처럼 생긴 되게 조그만한 거 전용 핀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야 돼. 근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 플라스틱 포트 같은 경우는 안 갈라지잖아요. 그냥 부러지면 부러졌지. 금이 가거나 이렇게 하고 부러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미세한 틈이 생긴대요. 그래서 소독이 이제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요 분이 하여튼 굉장히 잘 키웠어요. 이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엄청 잘 키웠더라고요. 되게 짱짱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을 자주 주니까 직근이 많이 생기니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거는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식료를 나중에 이제 만들어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너가 여기 다 꽂아지면은 여기 있는 애들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필요가 없는 애들인데 얘네들 쪽으로 양분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첫째, 둘째가 엄마하고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막내를 첫째, 둘째가 계속 키우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끝묘로.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끝묘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얘네들이 활력이 더 좋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용 안 할 거면은 제거를 기본적인 거지만 하라는 거예요. 딸기 육자랑 같은 경우는 또 지금 7월 9일날 로즈를 제거했어요.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빠른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병이 발생이 됐으니까. 차라리 이분은 되게 유리하죠. 완전 이게 화분으로 다 걷어냈어요. 이게 뭐 7월 9일날 빠르고 늦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좀 빠르다 그러면 첫째가 좀 무리가 되겠지만 그냥 계속 그냥 첫째, 둘째가 먹이 살리는 거죠. 나중에. 그래도 전체 식구가 다 막 멸망하는 건 낫잖아요. 요런 게 막 생기더라고요. 여기 했을 때 요게 시드름병균이거든요. 나중에 좀 전에 탄저병 포자 보여드렸죠. 그 주황색 있잖아요. 그거 탄저병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하얀 거거든요. 요건 시드름병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배양을 이렇게 배양을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나왔으면.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게 11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7월 중에 저격을 하는 거는 7월 중 저격은 결국에는 운전한 방식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요거는 모주 쪽이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자료가 다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8월 중에 하는 거는 결국에는 화학문화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화학문화까지. 지금 뭐 그래서 7월 중에 강제보호를 하는 거는 밀식에 대해서 우짜랑 방지를 하는 거고 8월 달에 저격을 하는 거는 화학문화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메트포나졸 저희 살림꾼 같은 거 쓰시잖아요. 요게 실바코거든요. 실바코. 근데 제가 실바코는 그 성분이 딸기에 우리나라는 저기 안 돼 있어요. 근데 대만에는 산림꾼이 안 돼 있고 실바코는 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 킹스베리 연합회에서는 대만에 수출을 하거든요. 산림꾼을 못 쓰는 거예요. 실바코를 써요. 근데 이제 실바코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 산림꾼보다 세니까. 근데 이게 산림꾼을 실바코를 쓴 거거든요. 완전 깔아졌죠. 완전 깔아졌어요. 요거 아무 처리도 안 하면은 한 2달 가요. 근데 요거는 10년 전 사진일 건데 이거 논산의 은진이라는 은진면에서 이제 기농하신 분이었는데 정식하게 한 며칠 전에 실바코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친 거지? 완전히 이제 초짜였던 거. 이거 이제 여기다가 뭘 쳤겠죠. 나중에 이제 지변을 치든지 하면은 이제 깨어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메아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건데. 근데 거기 트리아졸리 약 중에서 보가드라는 면도 디페노코나졸인데 네. 이거는 어때요? 그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졸개통이라는 게 뭐냐면은 침투 이행을 해요. 그러니까 침투 이행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약을 주면은 걔가 이제 흡수를 해서 생장점까지 간다는 거예요. 생장점까지 자꾸 그 자극을 하니까 얘네들이 생장점 자꾸 자극을 받으니까 이게 저기가 안 되는 생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인데 그런 것들이 가장 센 것들, 그러니까 뭐 졸개통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게 그 성분마다 틀리겠죠. 근데 이게 그 연구소에서 나온 책에 네. 그 농약 그 방제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보가드가 들어있는데 네. 성분을 보고 겁이 나서 써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가드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지금 뭐 졸개통이라고 그래서 그냥 졸개통 그냥 하나의 그냥 성분 그 개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메트코나졸이라는 거는 산림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응용한 거예요. 그렇게 썼을 때 얘네들이 잎발생 속도가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포르건도 많이 쓰잖아요. 스포르건 같은 경우에도 자주 쓰면은 그렇게 되지만 그게 크게 이렇게 개의치 않고 쓰시잖아요. 보가드 같은 경우도 많이 씁니다.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자 10월 11일 날 사진인데 32분짜리를 썼어요. 자료포트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요거는 저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서량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도 그냥 제가 가서 뽑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격 횟수가 좀 더 많았으면은 이제 웃자람도 방지가 됐겠죠. 지금 여기가 안 나왔구나.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애들이 웃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묘 같은 경우에 저격 작업을 안 해주면은 결국에는 햇빛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웃자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게 한 번이라도 해주면은 반불은 더 두꺼워지겠죠. 근데 1.2cm 막 우양면을 1.2cm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1.0에서 1.2cm까지. 근데 그게 그래서 그게 보통 힘든 것도 아니고 꼭 그것 쪽으로 권장을 해야 되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적당해요. 다만 저격을 안 해서 웃자랐을 뿐이에요. 저격을 했으면 웃자라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저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 저격을 한 자리에서 우리 여기는 깻잎 많이 하시잖아요. 상추가 그런가?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이게 저격하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올라오면서 점점 광고가 두꺼워지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요 데이터가 있어요. 저격에 의해서 자매의 소지를 보니까 2개, 4개,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가 한 번도 안 한 것들보다는 이 역병장에다 간부 직경을 보자고요. 간부 직경. 2개 남겼으면은 두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8.2cm. 뭐 3개에서 8.4.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거를 안 한 애보다는 낫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 역병장 때문에. 근데 관부 두께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많이 하면 할수록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는데 이 662의 이 저격의 효과는 관부의 직경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화학운하하고 웃자란 방지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분 뭐 저격을 해서 이게 제 손가락인데 두꺼워지긴 했어요. 근데 이분은 워낙 잘 지신 것 같아. 이분은 지금 보면은 저기 한 3번에서 4번 정도 했대요. 이게 언제냐면 7월 15일이에요. 되게 잘 지시는 분이 좋아요. 입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직사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하고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글씨가 잘 안 보이구나. 지금 이분이 직사를 했어요. 직사는 아시죠? 그러니까 삽식하면서 정식이 된 거예요. 삽식은 육묘잖아요. 육묘장에다가 삽식한 게 아니고 정식포에다가 6월 20일 정도에다 그냥 심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화합문화가 다 되겠죠. 화합문화도 여기서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식이 끝난 거예요. 6월 20일 날. 근데 이분이 그냥 옆집에서 하니까 한 거예요. 소독도 안 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워서 배지 소독을 못 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여기가 3중이에요. 재배 하우스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3중까지 비닐이에요. PE 필름 써갖고 1중 비닐, 2중, 3중 다 비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맨날 재래식 그거라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요. 여기까지. 물론 이제 여기 3중은 끝까지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가고 한다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1중이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지. 근데 요즘에는 하우스가 재배표 하우스도 안 들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온도관이 안 돼요. 당연히 웃자랐어요. 6월 20일 날이니까 지금 이게 엊그저께 8월 2일이니까 엊그저께잖아요. 한 40일 정도 지난 건가? 4, 50일 지났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안 탔어. 그러니까 웃자라기만 했어요. 양분도 잘 못 주고. 여기가 나중에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화문화가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 온도가 잘 안 되면은 비료를 끊더라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화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걱정이 돼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나중에 11월 달에 한번 가보려고. 가서 그때 이제 그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상가리 같은 경우에도 인상가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인상가리가 이 지상부 생육보다는 지하부 생육을 조장을 해요. 그러니까 화학당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꾼이나 그런 지금 인상가리 같은 경우에도 산림꾼 같은 경우는 지상부 생육을 억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벌은 거죠. 그리고 인상가리 같은 경우는 지상부보다는 지하부 생육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한 2번 정도 뿌려준다고 하는데 3번 정도 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걸 자주 치면은 잎이 경화돼요. 딱딱하게 되거든요. 여하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인상가리 말씀하셨는데 네. 붕상은 어떤 효과를 줘요? 붕상? 붕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붕소잖아요. 네. 붕소 같은 경우에도 이 화합나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관계가 돼요. 이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 붕소 자체가 이 꽃을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화에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거 뭐죠? 이 인상가리,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붕소의 효과인데 그거를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 화합화가 된다고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건데 나중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붕소 결핍 때문에 오는 기형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붕소가 결핍돼서 기형가가 오는 거예요. 수정이 잘 안 돼서. 얼마나 해요? 인상가리요. 인상가리. 12량. 12량은 이거 보면은 1000배 정도로 돼 있는데 한 500배에서 600배 정도로 치시더라고요. 어차피 비료니까 조금 더 세게 치는 거죠. 이 화합나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온도, 입장, 모양 상태. 요거 뒤에는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요령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령은 적어도 60일 이상이 돼야지 내가 무슨 화합나 처리를 했을 때 잘 따라와 준다는 거예요. 자, 온도 중에서도 뭐 저온, 단일 이런 게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6도예요. 5도가 아니고 5도 미만이면 이제 5도 이하면 잠을 자니까 6도부터 25도씨까지가 유효 온도예요. 유효 온도인데 25도가 잘 돼요? 6도가 잘 돼요? 6도가 잘 되죠. 25도보다는 5도 미만은 안 떨어지면 돼요. 이하로. 자, 최적 일장은 8시간이에요. 최적 일장은. 자연 상태에서 중화순에 분화가 되는데, 자, 여기 약 2-30일 간격으로 분화. 요게 적이에요. 그러니까 화방이 하나 분화가 되잖아요. 그 다음 화방은 적당한 조건이 되면은 20에서 30일 사이에 된다는 거. 그러니까 1화방이 됐죠. 적당한 조건을 주면 2-30일 안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건 뭐죠? 그 적당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한 거잖아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장점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온도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가 분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차가워지면 얘네들이 여기서 온도 감지를 해서 25도씨 미만이 되면은 이제 화합을 막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인지하는 거는 화합문화를 처음에 뭘로 인지하냐면은 일장으로 느껴요. 일장으로. 일장이 짧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짧아져야 되냐면은 13시간에서 13시간 반 정도 해가 있는 시간 그 이하로 돼야지 얘네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 2024년 7월 9일이에요. 자, 지금 뭐 더 뜨거워지니까 이때는 밤에
2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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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도. 이거 화합이나 됐어요, 안 됐어요? 이때. 왜 안 됐을까요? 그렇죠. 이쪽 시간이. 해 뜨는 시간이 14시간 30분이었어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얘네들이 화합이나 준비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얘네들 되게 영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봄에 어떤 뉴스 가장 많이 나오죠? 배 나오잖아. 배꽃. 배꽃 나오는데 막 따뜻한 줄 알고 나왔더니 추워서 저 막 내긴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뭘로 느끼냐면은 일장을 느낀다고 그랬죠. 자, 일장은 하지 이후로 점점 짧아지죠. 그죠? 동지까지 짧아지나요? 동지 이후로 이렇게 길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잖아요. 온도는 어제 추웠지만 오늘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온도 변화폭이 있잖아요. 변화가. 근데 일장은 어느 한계까지는 계속 짧아지거나 계속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13시간이나 13시간 반 정도부터 더 짧아지면 난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시간이나 13시간 반이 안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화합나 준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화합나가 안 됐던 거죠. 7월 9일날. 만약에 이거를 이때 만약에 여기에다 그런 장치를 해줬으면은 화합나를 시작할 수 있었겠죠.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효 온도는 6도에서 25도까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5도보다는 6도가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늦는 거예요. 유효 온도는 6도에서 25도인데 25도씨 이상이면 안 돼. 화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장이 짧더라도. 그리고 15도에서 25도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온도가 15도에서 25도예요. 왜냐면은 일화방을 요 정도 범위에서 여러분들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일화방을 10도에서 15도씩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화합을 못 시키잖아요. 제가 좀 이따 뭐 냉장고 그걸 보여드리겠지만 그걸 틀어도 여기까지 못 만들어요. 15도에서 25도씩. 거기 중에서도 한 20도 정도 내외. 요 정도만 만들어주더라도 되고 안 되고요. 그 이하로 만들어주면 잘 돼요. 근데 22도씨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기화합을 시킬 때 잘 안 돼요. 평범하게 가면은 그냥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0도씨 내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합을 시킬 때 그 온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15도에서 25도씨 정도면은 단일식물로서의 특성을 보인대요. 일장이 짧을수록 점점 짧아지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 6도에서 10도씨는 일장과 관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냉장고 집어 넣으면은 그냥 돼요. 그 대신에 뭐가 되겠어요? 계속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요 소질은 안 좋아지겠죠. 뭐 요런 것들은 예전에 썼던 거죠. 뭐 7도씨에서 일주일, 뭐 10도씨에서 10일 정도 보관해갖고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2024년 8월에서 9월달 기온이에요. 작년도. 올해 거인데 아직 못 봤죠. 자, 노란 선이 25도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노란 선이 25도씨. 저 빨간 게 있고 하얀 게 있죠. 하얀 거는 최저 온도. 그러니까 최저 온도는 벌써 작년에 보면은 8월 한 8일 정도 되니까 최저 온도가 쭉쭉 25도씨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새벽에 이제 한밤중에 떨어졌던 거죠. 근데 보세요. 8월 15일 정도가 돼야지 일조 시간이 13시간 반이 된다. 그러니까 요 8월 15일 전에는 온도가 낮았더라도 화합을 시작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8월 15일 정도, 요거는 요 일조 시간 거의 일정이에요. 올해도 요 정도에 될 거예요. 일조 시간. 그죠? 그러면 8월 15일 정도가 지나야지 얘네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화합날.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거 저 빨간 거는 최고 온도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평균 온도 파란 거, 이런 거 보니까 한 8월 한 여기 20일 정도? 8월 20일 정도. 8월 20일 정도 됐더니 25도씨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일조 시간도 어느 정도 맞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연 상태에서 이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막 뜨거워지면 안 되고 막 하니까 결국에는 자연 상태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9월 말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이용하자는 거죠. 8월 20일 정도 지나가면은 자연적으로 잘 일조량도 적어지고 야간 기온도 25도씨 미만이 형성이 되니까 화학은하는 대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때. 자, 요거 보세요. 이분이 삽식용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삽식용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한 6월 20일 정도에 심었다고, 6월 20일 정도 좀 늦게 했어요. 요거는 그때 한대. 자, 6월 20일경에 이걸 했어요. 삽식을. 요런 데다가 한 거예요. 자, 요게 바깥에서 보면 이래요. 흙창도 되게 높고, 천창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8월 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천창까지 다 열어. 그러니까 야간 기온이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도씨만 22, 3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느끼게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게 95%짜리 차광망이에요. 95% 차광망. 요거를 5시 정도 내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몇 시간이죠? 그러면은 일조가 아침 8시 정도 걷는다고 하면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 하고 9시간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일화방 분할을 시킵니다. 시켜서 그렇게 되고, 이분은 비료도 줘요. 비료도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일화방 분할 시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일화방 분할가 된 다음에 일화방 분할은 적당한 조건이 되면은 언제 된다고 그랬죠? 그죠? 20일, 30일, 평균 잡아서 한 28일 정도 이렇게 된대요. 그럼 한 달 정도 계산을 편하게 한 달 정도로 하면은 8월 한 25일 정도부터 화분화 시작됐죠. 이거 쭉 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9월 어느 정도 되죠? 9월 한 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때 그 옮겨 심어요. 어디다 옮겨 심을까? 이분은 정식을 언제 할 것 같아요? 정식을 10월 10일 날. 일화방 분화 시켰죠. 일화방 9월 말이 됐죠. 그래서 10월 10일 날 시켜요. 자, 그럼 며칠 묘가 돼요? 6월 20일부터 따져보세요. 7월 20일, 8월 10일, 9월 20일, 한 100일, 110일 막 그렇게 되죠. 그럼 그게 묘가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옮겨 심은 거예요. 그 전에 일화방을 분화가 된 다음에 9월 한 중순경 넘어가서 옮겨 심어요. 큰 데다가. 그걸 시험에 다시 보시면 아니, 심은 게 아니고 그냥 옮겨요. 요만한 1.8리터짜리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은 다음에 여기다 하려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고 화분화를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금실이에요, 금실. 아니, 안 교수님은 일화방이 발달이 안 되는 어떻게 안 옮겨 이어가가지고 화분화 시키나 의심스러웠었거든요. 한번 옮겨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옮겨 심으면 일화방 발달이 안 되지. 발달이 안 되겠죠. 네. 네. 왜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 파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81명보다는 101명가 좋겠지만 그럼 어차피 요만한 데서 100일 가면은 노화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 8월 25일 날 공간 온도가 35도일 때 하우스의 공간 온도가 35도일 때 배지의 온도는 28.3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지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관부에 생장 온도를 느끼는 온도계가 있잖아요. 거기가 시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주안점으로 물론 이제 공간 온도를 낮춰주면은 배지 온도도 따라가면서 낮아지겠죠. 근데 주안점은 배지 온도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옮기심도 아니고 일시 정식을 하고 냉수경을 돌리면은 낫지 않을까? 이하고 화분화 되는데. 근데 그분하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정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옮기시는 것도 정식을 하고 거기에 냉수경 돌려주면은 그런 화분화 일시 때문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육묘장 있잖아요. 그 육묘장이 이렇게 반 무지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우스를 옮겨가면은 그 야간 온도, 그러니까 뭐죠? 이 낮의 온도를 잡아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제 삼중에다가 그러니까 본포에도 선창을 내야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이하반까지 분화시킨 이유는 이 육묘장이 반 노지처럼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하반까지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분화를 시켜버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화학문화에 저온 단일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잖아요. 그 제대로 된다는 게 뭐냐면은 저온은 20도씨 내외가 되고 단일은 13시간 미만으로 되면은 질소는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방 분할을 어디까지 생각을 하세요? 이하방까지 신경 쓰죠? 3하방부터 신경 쓰면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왜 안 써요? 좋은 단위 그냥 되잖아. 비료는 엄청 들어가고 있고 1하방 빼내려고 2하방 빼내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소라는 거는 비료질이라는 거는 감수성을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배고프고 막 예민해지잖아요. 얘네들 똑같아요. 뭐 양분 안 주고 막 물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엄청 까칠해진다는 거죠. 그럼 온도 변화에 확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온도 변화나 일장 변화에 확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3번 쓰러뜨렸다고 그랬잖아요. 3번 쓰러뜨렸다니까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3번 쓰러뜨렸어요. 한번 물 주고, 물 끊고, 쓰러져, 물 줘, 일어나, 다시 끊어, 쓰러져. 이걸 3번 했었어요. 저게 금실이라 그랬잖아요. 네. 금실은 원래 유교상에서 이 실을 좀 약간 높게 들고 화분화에 크게 뭐 암시다 이런 내용을 들었었거든요. 네. 여기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화합문화라는 건 다 똑같아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금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애들이 비실비실하는 애들이라 이게 막 흡비력이나 이게 막 세지는 않아요. 서양처럼.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흡비력이 더 세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온 단일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비료질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번 쓰러뜨렸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A통 잠그고 B통을 주잖아요. B통을 주잖아요. B통 인산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 질소 좀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육묘 환경이나 아니면 수용재배니까 하여튼 뭐 저기 그 하우스 환경이 화학문화 시키기에 좀 더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옛날 노지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부 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처럼 화학문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돼 있거나 기술이 있으면은 비료를 넣어서 관부를 키워야겠죠. 보너스인데. 그런데
그 보너스에다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본분까지 깎인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관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관부 크기 뭐 2cm면 뭐예요? 꽃대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너스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격 같은 경우에도 아, 나 관부 키우려고 저격하야겠다, 한 번에 더 해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에는 화분한 입술을 떼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양분은 질소질 비료는 다 이파리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소질을 끼워버리는 거예요. 이 이파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잎까지 합쳐서 3장 정도 남겨놓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단을 내가 그 정도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저격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마감 할 때 뭐 저격해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격은 아니 제 조건이 저렇게 똑같아요. 네. 타우스 조건이.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도 수경재배가 얼마나 유리해요. 이렇게 해서 요 관부 온도를 요 정도로 맞춰준다. 요거를 돌린다는, 15도에서 16도짜리 돌린다는 거지, 여기가 15도, 16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면은, 그나마 20도씨 내면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 돌려요. 이거 돈도 안 들어가요. 이 파이프만 여기에다가 하면 되니까. 지금 저거 하면 돼요. 결로 생기잖아요. 별로 밑에. 그러니까 파이프에 막 물 맺힐 거 아니에요. 이제 더우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병 전이 되고 막 그런 위험. 얘네들 시드름병이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온도가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 겨울철에 시드름병 안 생기잖아요. 잠복만 돼 있지. 그 정도의 온도 범위를 내려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냉온수 패드도 돌린다.